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반제품에 대한 재고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반제품에 대한 재고가 사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원가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원가가 10불로 잡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20불로 잡히니까, 그리고 이게 이미 장부상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거라 하더라도 이게 통합 셀트리온이 되면은 이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불을 주고 산 재고가 거의 조 단위 이상으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먼저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 구조를 하려면 과거에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보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글로벌 유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하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 물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겠네. 플로팅 물량. 그러니까 그 공중에 붕 떠 있는 그 플로팅 물량을 일정 수준 유지를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량이 얼마일까? 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보니까 금액대가 2조 원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년도에도 2조 원, 21년도에도 2조 원, 22년도에는 2.3조 원. 비싼 가격에 털어야 될 게 2조 원 정도 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세안패스의 조유준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의 1분기 매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으나 영업이익이 90%나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약은 많이 팔았는데 남기는 돈이 크게 줄었다라는 거잖아요. 재무상으로.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실제로 왜 이렇게 매출은 크게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던 이유가 합병에 따른 일시적으로 원가율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PPA 상각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도대체 합병일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기존에 이제 합병 전에 이런 구조를 미리 이야기를 했었죠. 제품을 우리는 생산을 해서 이거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입을 하고 헬스케어가 엔드마켓에 팔겠다. 이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가가 있고 그 원가 대비 비싸게 판매가를 형성하고 그 판매가를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는 재고로 사와서 이거를 더 비싸게 마진을 붙여서 또 판매가를 형성을 하겠죠. 엔드 마켓에 판매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입한 재고가 있으니 그 재고가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털고 가는 과정에서 원가율이 높아지면서 회사의 매출 총이익은 줄어드는 구조가 재무상 나오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을 연결로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셀트리온이라고 명칭을 할게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재무제표 보면은 원가율이 한 5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원가를 10달러로 잡고 50%라고 잡고 매출을 하나당 20불을 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셀트리온은 원가 10을 들여서 매출 20을 내던 기업이었어요. 이거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아가지고 내요. 왜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중간 유통상이든 글로벌 엔드마켓에 이거를 영업하고 판매를 하는 판권과 영업에 대한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20에 파는 게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뭘로 반영이 돼요? 재고로 들어와서 재고 매입액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쓸 때마다 원가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통합법인으로 따져보면 원가가 10달러짜리인데 합치면 이게 원래 원가는 10달러로 기재가 돼서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나줘야 되는데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달러에 사오던 게 있었으니 그게 한 2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털기 전까지는 원가가 20달러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27에서 그거보다 안 될 수가 있는데 원가는 20달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회사의 매출 총액이 크게 줄어드는 이런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셀트리온의 재무제표를 먼저 봐볼게요. 셀트리온이 2022년도에 매출이 2조 2천억 원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 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가 1조 2,500억. 그러니까 매출액의 54% 정도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원가는 10불, 매출액은 20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매출 원가가 매출액의 50% 정도 되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게 셀트리온 입장이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을 연결로 가지고 있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이 매출액이 재고 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재고. 왜냐면 셀트리온이 매출을 2조 2천억 낸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 팔아서 그런 거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돼요? 재고
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생각했을 때는 셀트리온 사이드에서는 약을 만들 때 원가 10을 들여서 이거를 매출 20만큼을 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고 있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20을 원가로 반영해서 매출을 한 27 정도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병하면은 이 통합법인이니까 당연히 매출은 27이고 원가는 10이 돼서 이 매출과 원가 사이의 매출 총이익이 엄청나게 높아지겠구나, 마진율이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원가 20불을 주고 비싸게 사오던 재고가 있을 거잖아요. 같은 재고예요.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반제품에 대한 재고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반제품에 대한 재고가 사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원가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원가가 10불로 잡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20불로 잡히니까, 그리고 이게 이미 장부상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거라 하더라도 이게 통합 셀트리온이 되면은 이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불을 주고 산 재고가 거의 조 단위 이상으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먼저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이 재고를 소진할 때마다 원가가 10으로 잡혀야지 마진이 높게 잡히지만 이미 20불을 주고 사온 거기 때문에, 장부상 20불이기 때문에 이게 20불로 기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마진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구조를 보자면, 셀트리온이 2조 원어치 약을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 이거를 재고 매입액으로 잡아놨다가 자산이 되는 거죠. 재고로 잡아놨다가 이 재고 중에서 이제 오더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야, 3천억 원어치 보내줘, 바이오시밀러 보내줘, 뭐 이렇게 오더가 외부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오더를 내기 위해서 오케이, 그 3천억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2조 원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매출 2조를 내기 위해서 이제 이 약, 재고 매입한 약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택가리나 라벨링을 해서 한 30% 정도의 마진을 내면서 매출을 발생을 시킵니다. 매출이 발생될 때 이게 매출 원가로 들어가고, 원가가 보니까 한 70% 수준 정도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과거의 원가를 보니까.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손익계산서인데요.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가 한 70%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0%만큼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매출 총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총이익. 요런 구조를 하고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미 2조 원어치의 재고를 비싼 가격에 산 재고를 가지고 있으니, 이게 통합이 되는 순간 비싼 금액의 재고가 장부상 기재가 되어 있고, 이거를 먼저 소진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통합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원가율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사업 구조를 하려면 과거에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보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글로벌 유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하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 물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겠네. 뭐 플로팅 물량, 그러니까 그 공중에 붕 떠 있는 그 플로팅 물량을 일정 수준 유지를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량이 얼마일까를 보고 싶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연도별 재고 자산액을 보면은 얼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매년 고정적으로 남아있는 기말 재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말 재고의 금액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면은 이 회사가 매년 들고 있는 플로팅 물량이 한 이 정도 되겠구나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어쨌든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보니까 금액대가 2조 원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년도에도 2조 원, 21년도에도 2조 원, 22년도에는 2.3조 원, 이렇게 자산을 2조 원대를 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셀트리온 매출이 찍혔던 게 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에 이렇게 반제품으로 잡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2조 원대를 그냥 평균적으로 플로팅 물량으로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23년도 12월 말에 합병을 했기 때문에 24년도 기준으로 털어야 될 물량도 한 2조 원 정도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비싼 가격에 털어야 될 게 2조 원 정도 된다. 앞으로 통합셀트리온이 비싼 원가로 소화를 해야 되는 물량이 한 2조 원 정도 규모라는 뜻이고, 올해 매출을 한 3.5조 원 정도 한다고 했을 때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아까 셀트 입장에서 원가가 한 50% 정도 됐으니까. 물론 통합 셀트 입장에서는 원가율이 더 떨어지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냥 50%라고 잡고 3.5조에서 한 50%면은 한 1.75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조 정도면 한 1년이 조금 넘는 1년 1분기, 1년 2분기 정도면은 소진할 수 있는 물량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뭐다? 셀트리온은 1년 한 1, 2분기 동안은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힐 것이다. 통합 셀트리온은. 왜냐면 기존 헬스케어가 비싸게 사갔던 재고 물량이 원가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이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24년도 1분기, 그러니까 이미 실적이 나온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원가율이 한 60% 정도 될 거고, 이게 기존 재고 매입 물량이 많아서 그렇다. 높은 매입 원가, 헬스케어에서 온 거. 이거를 100% 헬스케어에서 온 물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재고 물량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렴한 원가로 반영이 되겠죠.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던 거는 비싸게 반영이 되니까 요 비중을 고루 섞어서 소진을 하되, 헬스케어에서 비싸게 가지고 있었던 거를 한 60, 70%를 반영을 하겠다. 근데 이 비중을 점차 이렇게 분기별로 줄여나가고 그 신규 재고의 물량을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원가율을 60%에서 24년도 4분기까지 30%대로 낮추고, 이거를 25년도 3분기 정도까지 기존에 있던 그 비싼 재고를 다 소진을 완료시켜서 25년도 4분기에는 완벽히 신규 재고 물량으로 원가를 맞추겠다. 그래서 원가율을 20%까지 떨어뜨리겠다. 이런 계획을 여기에 공유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당장 원가율이 막 이렇게 높게 잡혀가지고 영업이익이 깎이는 거는 재무상으로 발생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쓸 건 없다. 통합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재무상 일어나는 해프닝이니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1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게 계속 이 기존 재고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앞으로는 신규 재고, 그러니까 새로 생산돼 가지고 완전 낮은 원가가 적용되는 재고들이 가득 찰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합병을 하면서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었던 무형자산, 그러니까 판권이나 고객과의 관계들이 무형자산에 이렇게 장부에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재무상, 실제 나가는 돈은 아니나 재무상 상각을 해줘야 돼요. 그 상각된 금액이 손익계산서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 금액이 24년도 1, 2분기 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 판권 금액 한 1200억 원 정도를 분기별 600억대 정도씩 털어버리고,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는 매 분기 70억 원대씩 이렇게 털어나가면서 이 무형자산을 상각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뭐다? 24년도에 또 600 몇 억의 그 실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장부상 나가는 금액이, 상가계획으로 나가는 금액이 한 600 몇 억씩 이렇게 또 찍힌다, 비용으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4년도 1분기 실적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오른쪽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24년도 1분기에 통합 셀트리온의 매출이 7,370억 원이 나왔어요. 24년도 1분기는 셀트리온의 매출이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액, 엔드단의 매출액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원가율은 더 떨어져야 맞아요. 이게 막 한 35? 뭐 40%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맞는데, 이번에 원가는 어떻게 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비싸게 사가던 그 원가 한 아까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된다 했죠? 한 60, 70% 정도가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했으니까 60% 후반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70%라고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이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를 기존 재고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를 신규 재고로 반영을 한다 해볼게요. 이게 또 계산식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기존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370억 원의 매출을 내려면 쓰는 원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아까 몇 퍼센트였죠? 원가율이 한 70%로 아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매출 원가가 70%대를 이렇게 유지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과거에. 그러니까 7,370억 원의 70%, 그 70%가 원가, 그 구재고, 기존 재고의 원가가 되는 거죠. 기존 재고로 쳤을 때. 그러면 7,370억 원의 70%를 계산을 해보니까 5,159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 7,370억 원 매출의 70%가 5,159억 원이에요.
그러면 원래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전히 존재했다면, 그리고 이 매출을 냈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원가는 5,159억에서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통합 셀트리온이 됐고, 기존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를 한 70% 쓰고, 신규 재고, 저렴한 원가가 30%가 반영이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통합 셀트리온이 1분기 때 7,370억 원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 발생된 원가는 70%는 기존의 헬스케어의 원가였던 5,159억 원의 70%, 3,611억 원이 기존 재고로 원가가 반영이 된 거고, 물론 이제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신규 재고의 물량은 기존 모델로 따지면은 이게 7,370억 원의 70%, 원가가 5,159억 원이었고, 이게 사실 셀트리온 입장에서 매출이었을 거예요. 셀트리온 입장에서. 근데 셀트리온은 기존에 매출 원가가 55.8%였으니까 5,159억 원에다가 55.8%를 반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30%만 이 신규 물량으로 반영을 하기로 했으니 30%를 곱하면 신규 제조 원가는 864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높은 원가와 낮은 원가가 이렇게 70대 30%의 비중으로 합쳐지니까 이게 얼추 4,475억 원 정도의 원가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한 2,895억 원 정도를 남기는 거죠. 매출액에서 이 원가를 빼니까. 근데 2,895억 원에서 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감소했을까를 보니까 판관비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판관비가, 분기별 판관비가 한 817억 원 정도가 됐었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존에 보니까, 왜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인건비가 있고 거기 영업하는 사람들이랑 이런 판관비가 그대로 나가버리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입장에서 판관비를 또 보니까 뭐 분기별로 좀 다르긴 한데 23년도에는 이렇게 1,000억 원대가 넘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단위가 10억 원이거든요. 23년도에는 분기당 1,000억, 뭐 1,200억 막 이런 식으로 판관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판관비도 여기에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1,020억 원을 여기다 반영을 했고, 어쨌든 그냥 러프하게 1,000억 원 23년도 1분기 때 좀 낮았던 판관비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하면서 글로벌 판권에 대한 그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이 또 추가가 되면서, 그게 뭐 분기별 이제 2분기까지 600억씩 분기별로 떨군다고 했고, 고객 관계에 대한 거는 분기별로 70억씩 떨군다고 했으니까 이게 다 반영이 되면은 2,500억 정도 판관비가 생기는 거죠.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이익 2,895억 원에서 이거를 빼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대로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합병 전에 23년도 1분기만 보더라도 셀트리온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30%나 됐는데, 합병 후에 지금 24년도 1분기에 높은 원가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이 포함이 되면서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률도 한 자릿대로 이렇게 줄어드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비싸게 주고 사는 재고의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회사 전체 통합 셀트리온의 원가율은 분기별로 60%대에서 계속 줄어들면서 24년도 3분기에 30%대가 될 거고, 그럼 마진이 엄청나게 늘겠죠. 그리고 25년도 4분기에는 완벽하게 기존 재고를 다 털어서 원가율을 한 20%대까지 낮출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분기별 PPA 무형자산 상각도 24년도 1분기와 2분기 때 큰 금액들이 이렇게 600억씩 나가니까 2분기까지만 지나면 사실 이 재고에서 기존 재고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면서 매출 총이익이 크게 높아질 거고, 그리고 판관비성 비용에서도 이 600억대의 PPA 상각이 없어지면서, 무형자산 상각이 2분기 이후로는 없어지면서 다시 판관비 비용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2분기 때부터 아마 영업이익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회복이 되겠지만 3분기 때부터 그게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24년도 1분기 때 실적이 7,370억 원이 나왔는데 기존 재고가 아예 없고 완벽하게 새로운 재고로만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7,370억 원의 70%인 5,159억 원에서 70%라고 잡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이 70%만큼 원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셀트리온에서 사온 재고 금액 정도가 될 것이다. 5,159억 원이. 근데 이 5,159억 원이 어떻게 보면은 합병전에는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굳이 따지자면 분기별로 이 정도였을 거고, 여기서 셀트리온은 원가율이 55.8%였기 때문에 여기에 55.8%를 하면은 실제 이 통합 셀트에서 신규 재고만을 쓴다고 하면은 이게 2,879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2,879억 원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러면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총이익이 4,4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600억 원대 그 무형자산 상각이 없어졌으니까 셀트리온, 셀트헬스케어 기존에 나가던 비용 그리고 고객관계 무형자산 상각이 추가되면서 판관비를 1,9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판관비가. 그러면은 4,491억 원에서 1,900억 원 정도를 빼니까 영업이익이 2,584억 원까지 이렇게 껑충 35% 정도까지 껑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들은 이제 재무상에 이렇게 박힌 거지, 실제로 이것들을 다 걷어내면은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걷어진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이런 형태의 손익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분기 때는 기존 재고들이나 무형자산 상각 금액이 커서 실적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이렇게 좋아지는 구조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최근 셀트리온 동향을 보면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시장 매출이 23년도 4분기 대비 24년도 1분기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전년도 동분기 23년도 1분기 대비해서도 이렇게 크게 올라간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네, 참고로 여기 23년도 매출은 엔드딴의 기업, 엔드딴의 유통사,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4년도 1분기에 이 정도 매출을 찍었다라는 거는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매출이 그렇게 크게 올랐는데, 엄청나게 올랐는데 어디에서 많이 올랐을까 보니까 23년도 전년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해보면은 엄청나게 달라요. 램시마가 이 정도나 증가를 했고요. 트룩시마가 이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램시마 SC가 이렇게 증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증가를 했고, 또 유플라이마가 이렇게 거의 크게 이렇게 증가를 한 모습이었고, 배그젤마는 여기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디 지역에서 그게 많이 성장을 했을까를 보니까 23년도 전년도 1분기 동분기 대비 어디가 많이 성장했을까 보니까 유럽 사이드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북미에서도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성장 시장에서도 이렇게 성장을 크게 한 걸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셀트리온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램시마 SC, 요플라이마, 배그젤마, 트룩시마 이 5가지를 중심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살펴보면, 램시마가 유럽 안에서 아까 유럽 매출 비중이 51% 정도 됐잖아요. 그 안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이제 61%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램시마 SC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계속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21년도 1분기에 3%지만 이게 21%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트룩시마도 이렇게 미국이랑 유럽에서 20%대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에서는 살짝 꺾인 모습을 보였네요. 그리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22년도 1분기에 1%의 시장 점유율밖에 안 됐지만 매분기 이렇게 늘어나면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7%까지 이렇게 껑충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배그젤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사실 매출 비중이 얼마 되지도 않았던 게
이게 23년도 1분기부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더니 이게 시장 점유율이 9%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태이다. 그리고 대망의 진펜트라가 이번에 미국 3대 PBM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와 출시 보름 만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계약이 완료가 됐고,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전체 사보험 시장의 40%의 커버리지를 확보했다.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 가격이 또 신약으로 되다 보니까 SC제형의 타 신약과 유사한 가격인 6,181불 비싸게 팔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특허가 2038년인가 40년도까지 유지가 되니까 비싸게 파는 약에 대한 마진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근데 이 진펜트라가 가격도 비싸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커질 수 있는 미국의 안에서 선호의약품에 등재도 됐는데, 유럽에서는 어떻게 됐었을까를 보면 유럽에서도 지금 램시마 SC가 이제 진펜트라, 미국에서는 진펜트라라고 부르고 유럽에서는 램시마 SC라고 부르는데 같은 거예요. 이게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계속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지금 전체 시장 점유율이 21%까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영국이든 유럽, 선진국 유럽에서 이 제품을 엄청나게, 이 의약품을 선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계속 좋은 후기들이 쌓이면서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램시마 SC인데, 그게 지금 미국에 런칭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신약으로 인정을 해줘서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가 있고, 또 미국의 3대 PBM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에서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까지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더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엄청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진펜트라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원가율이 훨씬 더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게 앞으로 이제 여기에 계속 반영이 될 거니까 더 회사의 마진은 높아지게 되겠죠. 네, 어쨌든 이번에 내용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리뷰를 하고 생각한 뇌피셜을 바탕으로 기존에 나온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실제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내용이 되게 길었는데 중간중간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블로그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오늘 컨텐츠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좀 더 자세히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란에 블로그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